자, 지금 이제 현안부터 이제 참 애원인. 실제로 지금 정청래 의원님께서 탄핵 국면에서 가장 잘 맞춘, 그러니까 신동방통하게도 가장 잘 맞추는 일종의 박수무당? 그렇죠. 이쪽에 용한 무당 같은 그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박수무당이라고 하지 말고요. 작두를 탄 무당이라고. 작두도령? 이번에 판도라도 제가 의원님 나오신다고 해서 봤는데 1, 2, 3, 4, 5, 6, 7, 8, 9, 0 하는 탄핵의 숫자 있잖아요. 그걸 또 거기 썰을 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면서 이렇게 보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일정을 24일까지 받겠다고 했잖아요. 변론을. 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가겠다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이 되죠? 제가 이것도 사실은 한 달 넘게, 한 달 전에 제가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박근혜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침대 축구예요. 뭐야 또 침대 축구. 시간 끌기 작전. 아하, 누워서 축구를 하냐, 그렇죠. 이런 거? 네,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데,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면 박근혜는 어떤 전술을 쓸까? 시간 끄기가 전략이고 전술을 어떻게 구사할까? 그러면 최대한 늦추는 거죠. 그러면 첫째, 그냥 무더기 증인 채택. 그리고 무한 변론 시간 보장.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반론권을 보장해달라. 뭐 이런 걸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안 통하잖아요. 안 통하면 결국은 뭐냐면 박근혜 헌재 출석 카드로 마지막 흔들 거다. 그렇게 저는 나올 거라고 봤고, 그리고 이 특검과 헌재 인용 시간이 굉장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 기간 중에 탄핵이 인용되면 즉각 서울구치소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분리 대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100일 안에 다 드러났지만 대통령 마지막에 13일 앞두고 물리적인 시간이 쫓길 시간에 내가 헌재 나가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작전 카드였거든요. 헌재에서 이걸 간파하고 22일까지, 수요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 그러면 대통령 출석일은 우리가 정하겠다. 그리고 나오더라도 낭독하면 안 된다. 문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지금 똑똑하게 길목을 지키면서 박근혜 의도를 간파하고 미리미리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국 이래 최초로 헌재를 응원합니다 하는 트윗을 날리고 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최후 변론을 받게 되더라도 3월 9일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나오겠다는 탄핵 결과가 변함이 없을까요? 변함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정미 권한대행이 던졌어요. 언제 나올 건가를 밝혀라. 그리고 언제 나온다는 걸 밝히면 우리가 언제 나와라고 날짜를 정할 것이다. 그리고 문답을 해라. 이거를 이제 공을 던져놓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박근혜는 나갈까 말까 이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문답 능력이 안 되잖아요. 문답 능력이 안 되죠. 문답 능력이 안 돼서 이제 나오면은 어버버버 내지는 정말 자다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혹시라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어요. 무슨 헛소리를 할지 모르잖아 사실. 그래서 오늘 헌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헌재 재판 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 지휘권을 이미 발동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헌재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헌재의 지휘 발동권에 의해서 작동되게 돼 있다. 그리고 헌재는 헌재 스케줄대로 갈 것이다. 는 거고요. 3월 9일 날 제가 예측을 했는데 헌재에서 정청래의 예언을 너무 100% 정확하게 맞춰주면 곤란하다. 그래서 뭐라고 중간에 지금 툭 하나 던졌냐면 특별한 판결은 꼭 목요일에 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여지껏은 목요일날 여지껏은 목요일날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계속 3월 9일 목요일날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이게 세상이 말이야 정청래의 지휘 조정하에 움직이는 거 그렇죠. 아니냐. 따라하는 것 같고. 약간 살짝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은 3월 10일 날 하겠다는 거죠. 예. 그물을 사방에다 다쳐버려갖고 그냥 안 맞을 수가 없겠는데 이 정도 되면.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게 아니면 그러네요. 3월 9일 날 하면 4월 26일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5월 9일 설이 가장 유리해요. 날짜는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국회에서 이제 대선일을. 아니 근데 60일 이내라고 돼 있어요. 3월 10일 날 하잖아요. 그럼 60일 이내가 5월 9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수요일이에요, 또?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요? 네. 근데 이제 5월 8일 날 하면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일요일 연휴가 끼잖아요. 그러면 5월 7일이 일요일, 6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 5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5월 4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네. 5월 3일이 수요일인데 석가모니 탄신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짜를 내가 다 깨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5월 첫 주는 안 돼. 네. 이게 너무 공휴일이 많고 그러면 그래가지고요. 그 전주 수요일이 4월 26일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통상 수요일 날 네, 하거든요. 수요일 날 했죠. 이 정도 되면 무당이 맞아. 이게 길을 뽑아내는데 아주 용한 또 능력이 제가 지금 있으시네. 달력 안 보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국회의원을 잘못 택한 거예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그 신기가 안 나오는데 국회의원이 그만두고 나니까 영빨을 너무 막 영험해 지금.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남의 일, 국가 대사 뭐 이런 건 잘 보는데 정작 제 운명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문제야. 원래 그래서 그런 거야. 컷오프가 된 거예요. 원래 저도 저에 작두구형. 대해서 예언도 하고 나를 뒤돌아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게 신을 모시는 사람의 운명이에요. 맞아요. 어떤 분도 자기 운명을 이렇게 네. 개척하지 못하고요. 두 번째 질문 그러면은 지금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생소한 우리가 녹음하는 이 날만큼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100% 발부됩니다. 우병우 구속된다. 100%. 예. 그 왜냐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 2달 전에 출범했을 때 특검의 최종 목표는 뭐냐? 세 사람을 잡아야 된다. 이재용, 김기춘, 우병우. 예. 이제 트리플 악셀 들어간 진짜로 거야? 그랬어요. 예. 2달 전에 트윗을 그렇게 했습니다. 특검은 그래야 성과를 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의 학습 목표구나. 예. 박수를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그 구속되는 순서까지 그때 순서대로 썼습니다. 아하. 김기춘, 이재용, 우병우. 우병우는 맨 마지막에 할 것이다. 이렇게 영험하신. 그러시면은 5년 후에 현재 지지율 1위는 누구겠습니까? 아마 5년 후에요? 그러니까 딱 5년 후에 이 시점에 지지율 1위는 누구가 될 것 같습니까? 정청래. 나가시는구나. 정청래죠. 네. 뭐 그렇다 치고. 이거 농담 아니시죠? 대선 출마할 생각이 있으신 거죠? 아니 저는 하여튼 그렇게 지금 왔어요. 그렇구나. 영빨이. 왜냐면 제 마음 제가 몰라요. 그거네. 단독. 정청래 5년 후 대선 출마해. 할 것. 정치인이 대권 꿈을 안 꾸면 뭐 정치인이 아니지 않나요? 정치인은 꿈을 두 개를 꾸죠. 개꿈과 용꿈. 정치인들 중에 대권 꿈꾸는 사람 많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국회의원 꿈꾸는 거죠. 그 기득권에 계속 안주할 수 있는 꿈. 맞죠? 대략. 근데 청래형 정도면 용꿈을 한번 꿔볼 만한 그런 어떤 야심? 포부? 이런 게 있으신 분이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런 거죠. 일국의 국가 원수는요. 개인의 노력의 영역 밖에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천운이 있어야 노력으로 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은 노력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될 수 있어요. 근데 대통령은 개인 영역 바뀝니다. 왜냐하면 민심을 개인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민심은 천심이잖아요. 그 천심은 개인의 노력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대의 정신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운, 이 세 개가 맞아야 돼요. 이재용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삼성의 후계자로 길러진 것처럼 대권에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중적인 인기는 있으나 대선 후보로 정청래가 가능한가 하는 그 이미지 메이킹을 내가 보기엔 잘못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부터는 좀 진중 모드로 간다거나 뭔가 투사적 이미지로 갖는다거나.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진중 모드예요. 제가 뭐냐면 충남 금산군 진산면 진산중학교 진중 남았어요 제가. 진중 출신이고요. 고등학교는 보문고 보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국민께 잘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트위터를 열심히 해서 국민께 보고하는 게 뭐냐면 보고 전문가야. 보고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대선을 방해하고 있다니까. 진중과 보고. 이 말장난이 대선을 방해하고 있어 지금. 아재 개그에 스스로 도취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역정으로나 이렇게 보면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컷오프 될 때 차라리 그럼 정청래 대선 후보로 가라 막 그렇게 막 분개했었잖아. 근데 본인이 본인을 희화화시키면서 계속 낮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권 꿈이 없나 보다라고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대원군 지금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네. 지위와 직위와 직책과 권한은 다 다른 거거든요. 개념이. 그렇죠. 네. 지위는요. 자기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낮은 데로 임했을 때 당신은 여기 있을 게 아니야. 좀 더 높은 데 올라가서 좀 더 큰 역할을 해. 이랬을 때 지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위는 절대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거고요. 직책은요. 어떠한 자기가 업무를 맡았을 때 자기가 감당할 영역, 무게만큼 맡아야 돼요. 욕심 부리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것도 진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가 자기 자신의 객관화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주제 파악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5년 후의 일이고 사실 지금 돌아가는 상황 계속 지금 정치의 계절이 왔고 해서
TV만 틀면 또 막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움찔움찔 하실 거 아니에요. 아이씨, 저기서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는데, 나 같으면 어떤 얘기를 할 텐데? 막 이런, 거에 하루 종일 그 생각에 휩싸여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고, 이슈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이슈를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이슈를 만드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론에 나와서 종편에 나와서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그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제가 오로지 신경 쓰는 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예언도 하고 예측도 하고, 저도 신기할 정도로 다 맞아가고 있어요. 제가 저를 보면서 놀라요. 근데 그것은 제가 무슨 신통방통한 무슨 뭐 염력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 민심의 흐름을 다른 정치인보다는 깊게 넓게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이 민심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시대 흐름이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특검도 움직이는 거고요. 헌재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도 한 거고요. 언제 국회의원들이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한다고 국민들 꺾겠습니까? 그렇죠. 촛불 민심이 이걸 개척해 나가는 거고 물길을 터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을 저는 같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 국회에서 탄핵 안 하고 못 베길 거다. 계속 버티면 촛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근데 나는 지금 느끼고 있는데 당신들은 한 달 후에 느낄 것이다. 이걸 미리 보기 때문에 제가 미리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대선 주자답잖아요. 딱 이것만 딱 유지했으면 딱 좋겠는데 가다가 너무 이렇게 유머가 지나쳐가지고 실없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잠룡이 아니다라는 스탠스를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괜히 견제가 들어오지 대원군 않게끔 하는, 코스프레야? 그러니까 대원군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측에 된 유재석 씨 있잖아요. 처음에 여자 빨간 내복 입고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쫄쫄이 맞췄어요. 뭐 이런 거. 네. 지금 못지않게 뜨고 있는 신동엽 있잖아요. 횡설수설이었어요. 안녕하시렵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요. 정청래는 정청래 다 와야 되고 정청래가 초선이면 초선 다 와야 되고 재선이면 재선 다 와야 되고 자기 다 와야 되거든요. 그것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적합하게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러면 네 가지가 없거나 안 그러면 네 가지. 뭐 주변 머리가 없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선과 오바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캠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뭐 직책 맞지 않으셨어요? 요청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아니 소락 안 하신 거예요? 약간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 좀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좀 또 있어요. 뭐 이렇게 튕기고 계세요. 아니 저 같은 이제 거물급들은 뭔가 있겠지. 몸값을 올려야죠. 아하. 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좀 약간 껄쩍지근한 그런 내용이 좀 이제 있어요. 혹시 민주정 표현들 보신 적 있어요? 라이브로 나가는데 목요일 날 저녁 9시에 정청래 정치쇼인가요? 네.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나는 그런 프로그램 포맷 되게 좋던데. 방송 중간에 소세지하고 음료수 사오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배가 고파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방송쟁이라서 이렇게 그렇게 흐트러진 모습은 짜투리나 보여주는 게 기본인데 생방송에서 과감 없이 보여주니까 나는 그 자유로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정치의 엄숙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청자나 이런 분들은 또 왜 방송을 그렇게 하냐고 또 댓글을 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러 그런 컨셉 잡으신 거죠? 컨셉 자체가 무대본, 대본이 없어요. 무준비. 그리고 언제 끝날지 시간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무종점.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준비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눈 떠 있는 시간이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라디오 최유라 씨 있잖아요. 최유라 씨하고 한번 제가 초청해서 제가 식사를 한번 모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대본을 한 번도 읽지 않는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시대? 라디오 시대. 아. 그리고 방송 시작 5분 전에 간답니다. 그리고 대본을 절대 안 읽는데요. 한 번 읽으면 감동이 덜하대요. 첫 번째 딱 읽고 눈물 나면 우는 거고 웃기면 웃는 거고 그런 건데 한 번 읽고 나면 그게 이제 연기가 약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준비도 없이 그랬더니 이분은 가정부가 없고 운전기사도 없고 생활을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아이 학원 가 있으면 픽업하러 가 있고 은행 가고 시장 가고 이런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뭐 어쨌든 지금 제가 정치 쇼인데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 24시간 동안 그렇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다 그걸 고민하고
또 생활 정치인이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준비 안 하는 게 컨셉이면은 그만큼 또 재미가 또 따라와요. 우리 또 왜 인터뷰들 아까도 전 인터뷰 하신 분 미리 막 인터뷰 시작기는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 그런 이야기는 인터뷰 때 하시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듣게 되면 이게 연기가 돼버리는 거. 그런 측면이 있고요. 조금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 아까 그 우병우 구속 관련해서 네. 정청래 전 의원님 그 트윗에서 본 게 있어요. 만일 이게 특검 연장을 안 하면 나중에 김기춘, 우병우한테 수사지휘 받게 된다. 이거 다 망친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니 왜 특검이 이만큼 해놨어도 연장이 안 되면 이게 넘어가는가에 대해 의심을 좀 가졌거든요. 그거 전문적으로 한번 네. 샤프하게 한번 그건 분석해 이제 두 주시죠.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요. 하나는 예상에서 미리 블로킹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건 이제 그 트윗은 블로킹하는 의미가 있었고 특검 연장을 위한 하나의 논리였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병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법원의 영장이 즉시 발부될 것이다 한 이유는 뭐냐면 법원에서도 미운털이 많이 박혔어요. 아 이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걸리기만 걸려라. 이게 이제 법원의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건 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병우는 특검에서도 건들지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재용이나 김기춘이나 다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건 특검의 구성 인자들을 검사들을 잘 몰라서 한 얘기예요. 당장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그 팀장이나 성격을 보세요. 지금까지 그걸로 버티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세게 나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같은 경우는 에라 모르겠다 영장 재청구를 또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재용을 직접 담당 검사가 한동훈이라는 검사래요. 대기업의 저승사자. 그리고 이번에 발부한 한정석 판사. 이 두 사람들은요, 인생을 건 판결입니다. 인생을 건 기소고.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가장 싸우기 어려운 상대가 조선일보입니다. 가장 두려운 적이 조선일보예요. 검사, 판사들은 가장 두려운 적이 삼성입니다. 옷 벗고 나갔을 때 변호사 업무가 안 돼요. 대형 로펌에도 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대기업들이 안 맡겨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은 1년에 100억을 버는데 나는 5억도 못 벌어요.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많은 번민을 거쳐서 나온 세계적 판단이라고 저는 봐요. 이따가 또 삼성 이재용 구속이 갖는 한국 현대사 100년의 의미를 제가 짚어보겠지만 예.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건 이제 특검을 연장하는 차원에서 다시 또 김기춘 우병우의 수사지를 받는다 이렇게 한 것이고 또 하나의 측면은 뭐냐면 검찰은 특검이 아니라 일반 검찰도 죽은 권력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죽은 권력이다 생각하면 서로 탈점을 뜯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속성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연장 안 되면 또 그것은 지금 제가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 그건 깔 수는 없는 거죠. 왜? 특검을 일단 연장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연장은 되는 걸로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 건가요? 연장은 황교안 박근혜 입장에서는 죽어도 하고 싶지 않죠. 근데 국회 차원에서 뭐 할 수가 있는 게 있잖아요.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법. 지금 이제 원래는 70일 하고 30일 더 연장한다. 이걸 합의하고 일단 70일 콜 하고 한 거예요. 정치적 합의는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새누리당, 자유당이 지금 번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 압력과 관계없이 황교안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특검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렇다면 아예 법을 바꿔가지고 70일이 아니라 아예 그냥 100일이라거나 200일이거나 이렇게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른 당은 다 찬성인데 지금 새누리당, 자유당만 반대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직권상정으로 처리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황교안이 목리를 부려도 특검 연장을 국민적인 어떤 여론이라든지 그 바람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네. 그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제 우리는 솔직히 이제 좀 직권상정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회의 생태계상 사실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정당하고는 왼수가 되는 문제거든요. 그럼 국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월 22일 날 국회에서 이제 시민들이 모인다. 네. 라는 게 지금 기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 연장은 박근혜 탄핵 인용 즉시 구속영장 청구하고 서울구치소행으로 보내는 것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특검 연장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너무 이거 막 한 넉 달 동안 막 촛불 들고 하다 보니까 지쳐 있긴 한데 그래서 저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죄스럽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특검이 연장되면 우리가 그토록 촛불 들고 외쳤던 박근혜 구속이 바로 실현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검 연장은 박근혜 구속과 같은 의미다. 네. 대선 이야기를 뭐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정충래님 그 트윗을 보면 아주 그냥 막 연기가 나는 정도예요. 막 불이 막 활활 타는 느낌인데 어쨌든 지금 타겟은 안희정 후보에게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타겟은 정권 교체. 물론 그렇죠. 민주정부 수립. 그러니까 적폐 청산. 근데 대청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만약 안희정으로 뭐 대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하, 예. 일단 그 하나는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안희정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뭐 그때 대연정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네가 지금 얘기하는 게 협치냐 아니면 정말로 대연정이냐 이제 그렇게 묻고 근데 자꾸 이제 좀 비스무리하게 딴소리를 하니까 너는 지금 대연정을 얘기해놓고 자꾸 협치로 물타기를 하지 마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신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도 뭐 잘 나갈 때 조심해야지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재롱장치에 춤춘다고 남의 집 손주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왜 그쪽 가서 기웃거리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안희정은 어쨌든 지금 오른쪽에서 무척 사랑받고 있는 것이고 정말 그 사람을 대권 주자로 자신들이 밀려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견제용으로 사랑을 지금 하는 척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지금 사랑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매체에 최근에 어떤 대단히 예능화된 그런 프로그램 안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어찌됐든 뭐 예능 뭐 최근에 뭐 숏버스 말하는 대로 이런 데에 나와서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런 상승세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 예, 연정은 연애하는 정이 아닙니다. 연정. 연립정부. 그렇죠. 예, 줄임말입니다. 연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대연정과 소연정. 안희정 지사는 분명히 대연정을 말했습니다. 그렇죠. 대연정은 새누리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소연정은 야권 통합입니다. 그렇죠. 소연정은 국민의당, 정의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은 야권 통합, 야권 단일화, 야권 정부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새누리당이나 바른정당과 손잡고 정권을 잡는 것은 정권 연장이다. 그리고 해방정국의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이 이명박, 박근혜 부역 세력 청산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의와 불의의 강을 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불의라고 판단되면 그걸 제가 가만히 있으면 제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의 영역, 대의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제가 인내하기도 하고 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벗어났다. 그거는 제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를 격퇴하는 심정으로 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안 지사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하고 같은 고향 출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캠프에 제가 진짜 아주 아끼는 후배들도 있고 저희 고등학교 직접 서클 선배도 있습니다. 그런 게 개인적으로 눈에 밟혀요. 그러나 그런 온정주의가 결국은 우리의 민족 정기를 흐렸기 때문에 그런 온정주의와는 이런 전쟁과 같은 대선 시절에는 결별해야 된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제가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대선은 한국 현대사를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이 되는 대선이다. 그리고 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8.15 해방 때, 해방전국 때 친일파를 청결하지 못하고 백범 김구 선생이 오히려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4.19 때 이승만을 몰아냈던 세력이 또 아웃사이더로 되고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박정희 군사 독재가 또 시작됐습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으로 민주화 세력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오히려 총칼로 짓밟았던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우리는 직선제 개헌 쟁취를 했지만 결국은 노태우가 또 정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맞는 실로 국민의 촛불 국민의 진출, 정치적 진출로 열린 공간 속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야권이 우세한 야권이 주도력을 쥔 상태에서 처음으로 치러보는 대선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투표라는 것은 역대 대통령을 얼만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표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개인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역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거든요. 우리 세력이 더 지금 득세하고 있고 최대로 기세차게 유리한. 하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반대 진영 가서 척결 대상한테 가서 분발하고 연지곤지 찍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빛 색동적으로 입고 재롱잔치 하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네. 거기서 박수치고 있는 남의 집 이웃집 할아버지가 손줄 생각 안 해요. 재롱잔치 끝나면 각자 손잡고 집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나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 손잡고 우리 집으로 가요. 대선이 끝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치는 박수는 내가 이뻐서 치는 박수가 아닙니다. 이관계를 노리는 야권 분열을 노리는 그리고 문재인을 싫어하는 문재인을 저주하는 박수거든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반론도 있잖아요. 어차피 대선은 51대 49 싸움이 될 것이다. 지금이야 저 세력들이 숨죽이고 있지만 막상 가면은 그 사람들이 다 민주당 후보 찍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럴 때 새누리당 유해 후보의 지지율을 막아주고 있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아쉽고 비굴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몽준이 나중에 단일화를 깼지 않습니까? 근데 정몽준 그쪽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6자리 정도 됐답니다. 장관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못하겠다. 안 하면 했지 그렇게 못하겠다. 그리고 끝내 검은콩 잡티 없이 정권을 출범할 수 있었잖아요.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그런 소신과 진정성, 배짱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도 간당간당 될락말락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촛불 국민으로. 그러면 좀 비굴하게 그러지 말고 저도 우리 편과 어깨 걸고 이겨도 우리 편과 어깨 걸고 이렇게 나가야지. 저는 왜 지금 안희정 지사가 그러냐. 솔직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꽉토아리를 틀고 있어요. 파고들 구멍이 없다. 라서 나는 저쪽 강 건너 가가지고 잘 보여서 그쪽에 새를 몰고 내부를 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온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약간 당나라군 몰고 와서 삼국통일하겠다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뭐냐면 외곽을 들리는데요. 때려서 내부를 네. 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고요. 지나친 엘리트의 오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제까지 방송 나간 걸로는 안희정 지사가 그래도 내용을 떠나 포지션으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최근에 부산에서 한 강연 같은 것은 선의에 네. 의해 했다. 제 느낌은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잘한다 하니까 이게 오버해서 덜컥수에 딱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오강에 똥을 싼다 뭐 이런 거. 만약에 전공법으로 가지 않고 우측에다가 우클릭 해놓은 상태로 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다음 대선에서는 오히려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이번에 안희정 지사의 중도 외연 확장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요. 득표 전략 전설상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선을 넘은 겁니다. 제가 광주 강행 가가지고 우리 이제 광주 강행 가면 이제 아주머니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성 당원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했어요. 자, 내가 이제 총선을 치르는데 여보. 나 저기 여성표도 좀 얻고 그래야 되는데 나 저 이웃집 저 여성 당원들하고 저 행준산성 가서 좀 국밥 좀 먹고 그리고 커피 한잔 하고 데이트 좀 하고 올게. 여보 당신 좀 이해 좀 해줘. 이건 소현정입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다. 괜찮아요. 괜찮을 수 있어요.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좀 기분이 좀 나쁘더라도. 근데 대현정은 뭐냐면 나 저 옆집 아줌마하고 같이 살래. 당신이 이해해. 당신 좀 이해해줘. 가정의 평화를 그동안 위하는 거야. 뭐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고 했는데 고생했는데 나 저기 가서 좀 살아야 되겠어. 갑자기 대연정이 확 기대지지. 저는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대연정은 정확하게 한다면 새누리당과 연립정부를 만드는 거고요. 새누리당에게 총리 지명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는 이제 뭐 다른 거 토론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TV에서의 토론을 다 봤어요. 막 밤을 새서 봤는데. 근데 이제 얘기를 도대체 안희정의 논리는 무엇인가 하고 이제 열심히 보게 된 거죠.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지금 하신 말씀처럼 우리 편 아니면 저쪽 편, 뭐 아와 비야, 적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그런 개념이 일단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촛불의 대의에 동참한다면 뭐 그쪽도 뭐 괜찮다. 근데 우리가 들었을 때는 대의에 동참을 할 리가 없잖요. 뭔 소리요? 이제 이렇게 들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스텝이 꼬인 거예요. 구분하지 말자주의인 스텝이 거죠. 꼬인 거고요. 본인이 이게 문제되니까요. 난 협치를 말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치와 대연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얘기했어요. 자, 협치를 그럼 말하는 거 잘했다. 그러면 대연정이라고 내가 말을 한 것은 워딩을 잘못한 거다. 라고 말을 하든가. 라고 말을 해라. 그리고 대연정은 취소합니다. 그리고 대연정을 제가 실현했습니다. 취소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협치를 그다음부터 주장해라. 대연정을 말했고 대연정이 협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요. 그건 사과할 수 없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사과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정치 교체 뭐 정권 교체가 아니라 시대 교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도 처음에는 저게 또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런 너무나 진영에 갇혀 있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넓게 좌우를 아우르는 방식의 정치를 하게 된다면 그것이 지금까지와의 시대와 결별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말 100% 대한민국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곳은 시대가 교체되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안희정의 논리더라고요. 자, 안희정 지사가 성이 안 씨잖아요. 본인이 김씨나 이씨나 박씨로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대 교체, 뭐 정치 교체, 저는 뭐 그거 가지고 저는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예를 들어서 대선은 전쟁과도 같잖아요. 치열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 때는요, 사령관 명령을 듣고 병사들이 가서 총 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대선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근데 병사들에게는 싸우라 가고 사령관이 뭐 밤에 몰래 가가지고 적진에 가가지고 악수하고 쎄쎄쎄하고 우리한테 총 몇 방망 쏘고 우리 몇 방망 쏘겠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이기면 사령관 너 국무총리 해줄게. 그럼 병사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을 넘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타협적으로 안희정이 아니라 이재명이 얘기해도 문재인이 얘기해도 이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비타협적으로 앞으로 계속 지적할 것이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제가 왜 그럼 이런 발언들을 할까? 이거는 엘리트의 계몽주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왕이 법이다. 법이 왕이다. 뭐가 옳습니까? 법이 왕이다가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왕이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쥐고 있었던 것을 왕정국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것이 공화정으로 넘어왔죠. 민주주의 사회가 됐죠. 그래서 법이 왕입니다. 법은 누가 만들죠? 국민이 만듭니다.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은 재헌 권력.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권력이라는 단어는 헌법 1조 2항만 나옵니다. 대통령은 권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권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법입니다. 국민들이 합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자고. 그걸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왕입니다. 법이 왕이고 왕이 법인 시대가 이제 아니거든요. 근데 계몽주의는 왕정 복고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트의 오만이고 엘리트의 계몽주의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산악대장 박영석을 아십니까? 네. 그럼요. 네. 네. 지금 상암동에 그 기념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추진해서 성과를 낸 건데요. 박영석 대장은 인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아무도 넘지 못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에베레스트 8,848m 뿐만 아니라 뭐 안나푸르나 뭐 8,000m 이상 14봉을 올랐고요. 대륙별 최고봉을 올랐고요. 북극, 남극을 밟았어요. 역사상 이런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없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대요. 초인적이래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산악 글랜드 슬램을 작성했습니다. 산에 안 올라가도 돼요.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어요. CF 광고 하나 찍으면요. 10년 전에도 5억, 10억이에요. 하나도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하나도 안 해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그런 걸 찍자는 건 안 찍고 다시 안나푸르나를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안나푸르나에 왜 가냐고. 나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갔다 올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자기 후배 대원 시신을. 오희준 대원이 응. 안나푸르나에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렇죠. 나는 희준이 한을 풀겠다. 음. 내가 희준이가 사고 난 지점을 지나서 꼭대기까지 올라서 내가 그 길을 오희준 루트로 이름을 지어주고 나의 산악 인생을 마치겠다. 했는데 바로 그 사고 지점에 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못 돌아오고 있거든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박영석 대장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거기에 갔습니까? 자기 대원들이 자기를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한테 의리를 마지막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CF 한 번 하면 5억, 6억 막 이렇게 나오고 강연 한 번은 얼굴만 비춰라면 1,000만 원이에요. 10년 전에도. 노스페이스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후원했던 노스페이스 광고만 딱 하나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물어요. 당신은 왜 이런 거 돈방석 부럽지 않냐. 그때 박영석 대장의 대답이 가슴을 때립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박영석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내가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박영석은 나 혼자 써 올린 이름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히말라야를 오르다가 9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핏값입니다. 내 이름은 나 혼자 쓴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썼고 나와 함께 산을 올랐던 수많은 우리 대원 동지들 그리고 셀파들 그리고 나의 등정을 위해서 나를 뒷바라지했던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름이 박영석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내 게 아닙니다. 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이유입니다. 나는 내 박영석은 나의 사익을 위해서는 절대 쓰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산악 등반을 위해서 산을 위해서 저는 저를 바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안희정 지사 도지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남도지사 2번 하고 있는데 본인의 개인 능력만으로 도지사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 본인은 약간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지방자치는요. 유신 헌법 때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유신을 무너뜨렸던 반유신 투쟁을 했던 민주화 투사들 그리고 지방자치를 위해서 13일간 단식을 했던 김대중 대통령 우선 그 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방을 맞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만주벌판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어갔던 이름 없는 무명 독립 투사들, 백범 김구, 그리고 4.19 열사들, 그리고 유관순 열사 안중근, 그리고 지금의 헌법 체결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가져왔던 박종철 이한열 열사, 이런 분들의 핏값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됐고 우리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도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도지사의 자리는 내 개인기가 아니다. 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렸던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딛고 내가 이 자리를 잠시 맡아서 하는 대표 일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정치 지도자니까 내가 연정을 하면 당신들은 따라와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 그게 이제 바로 엘리트주의다. 그렇습니다. 계몽주의고 왜 본인 스스로 정치 지도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의 탄핵 국면, 지금의 국면은 정치 지도자 임내하는 정치인들이 한 겁니까? 촛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손 비틀어가지고 찬성도장 찍게 했어요. 지금의 정치 지도자는 국민입니다. 태도는 이래야 돼요. 국민이 정치 지도자입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아요? 내가 대연정 깃발 들면 국민들 따라와라. 이게 됩니까? 저는 이것은 대단히 불손한 태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로소 대선 후보다운 면모를 보여주시네요. 진지해지니까 무섭지 않아요. 진면목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 그러니까 잘 벼려놓은 칼날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이야기해주는 건 또 우리밖에 없지. 의원님이 파파이스 나가시면은 일부러 그 저작진들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코믹한 거. 그 김호준도 막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 나가지 마세요. 그거 좋지도 않은 프로그램에 나가셔가지고. 새날을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그래서 정치인들은 내가 지도자임네 하는 그런 건방 떨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국민이 지도자입니다 하고 국민한테 배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가머니설이 아니고요. 통계학에 그게 있습니다. 마포대교가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해 한번 해보세요. 약 1km쯤 되죠. 1km. 네. 그다음 1km 더 될 것 같은데. 서울에 제일 긴 다리가 마포대교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1km. 그다음요? 1.5km? 1.5km. 890. 890. 저는 한 2kg 쓰겠습니다. 2kg. 네. 개인은 이렇게 능력이 미약합니다. 마포대교는 1.4km예요.
근접했네. 네. 근데 물어보면은요. 심지어는 140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심지어는 14k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k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4km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확하게. 그런데요. 통계학의 기본입니다. 7,000명 이상 답을 요구해서 그걸 다 더해서 7,000을 나누면 정확하답니다. 이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이에요. 그때 황소 몸무게 그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한 명의 개인은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으로는. 지금은 집단 지성의 힘으로 그것을 자기가 받아 안았을 때 사람들이 지위를 제가 높여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잠시 대표 일꾼을 하는 거예요. 잠시 지도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는 겁니다. 오바마요. 미국의 한 시민으로 돌아갔어요. 오바마도요. 마켓 가서 시장 바구니 들고 시장 봅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무슨 입에 바른 얘기로 겸손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자세를 가져올 시기가 더더욱 됐어요, 이제. 아니, 국민보다 정보량이 많습니까? 유능합니까? 이번에 청문회 보세요. 주겔라가 다 대주잖아요. 국회의원보다 눈 뻑적하잖아요. 왜 그런 시대가 바뀐 걸 모르고 내가 지도자고 내가 깃발 꽂고 내가 개헌하자 그러면 따라오고 왜 그렇게 국민을 대상화시키고 그러냐고요. 정작 촛불 집회 가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안 지사를 개인으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화가 나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안희정 이야기 했잖아요. 이재명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너무 균형이 있어 프로가. 촛불이 확 타오를 때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도 확 올랐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시장 지지자분들이 왜 우리 이재명 시장 이야기 안 해줘 하는데요. 이슈 파이팅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막 떠오르는 이슈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참 무당 대신에 우리 의원님한테 그 이재명 시장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한번 우리가 전수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선거는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나의 영역 밖에 나의 노력으로 극복하는 게 한 게 있고요. 나의 영역 밖에 나하고는 관계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정책 능력을 키우고 조직을 확대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 영역 안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후보 구도입니다. 내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근데 나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 나오면 내가 이깁니다. 난 엄청 뛰어나요. 나 이순신 장군 같아. 근데 이순신 장군보다 더 뛰어난 장군이 나오면 내가 이순신 장군이라도 지는 겁니다. 이건 내 영역 밖이에요. 이재명 시장의 구조적 한계는 문재인이었어요. 2002년도에 노무현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상대 후보 구도가 이인재였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이인재는 물리쳐야 될 구학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사모를 중심으로 한 시대 정신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재명 입장으로는 문재인이 이인재가 아니에요. 이인재처럼 타도의 대상, 첩결의 대상, 흠집낼 대상이 못 됐던 거예요. 그래서 후보 구도에서 선거 공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은 가장 안 좋은 후보 구도를 맞이한 거죠. 그래서 그걸 못 뚫은 겁니다. 그래서 18%까지 가고 더 이상 힘을 못 쓴 거예요. 왜냐하면 18%까지 딱 갔으면 만약에 문재인이 이인재였으면 바로 25%로 올라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이 이인재가 아니잖아. 잘못하다가 위협을 받을 수 있겠네? 그 순간 다시 문재인을 응집합니다. 이재명이 올라갔다는 것이 문재인을 응집해서 더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후보 구도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재명 캠프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것은 이재명이 훌륭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런 구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그런 선거 공학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재명 불행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말고 다음 차기에는 이재명이 더 떠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미미해질까요? 경선을 잘 치러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다른 뜻이 아니고 차기를 보려면 집안 문중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인정을 받아야 차기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안희정보다는 지지율이 설령 낮을지라도 이재명이 더 전망이 밝은 거죠. 보험을 확실하게 들어놓은 거죠.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내년까지 끝나잖아요. 네. 그 직을 그만두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한 번 더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뭐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라도 네. 중앙 정부로 들어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어쨌든
어쨌든 근데 본인이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이고, 근데 저는 그냥 선출직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판단. 그러면 그 성남시장 말고 뭐 한간에 떠도는 경기도지사 같은 쪽이 도전해보는 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거는 제가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좀 실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여러 방송에 나오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이 뭐 차차기 뭐 이런 얘기도 묻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번에 그래서 경선에서 안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안 되더라도 정책은 남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내가 내놓은 정책 때문에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이 민주당이 또는 그 다른 후보가 받기 위해서라도 내 정책의 일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당히 좀 굉장히 원칙적으로 옳고, 또는 자기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결집시키는,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기를 바라는 어떤 심정 같은 것이 읽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해서 모아줘야 뭐 기본소득이라든지 재벌개혁이라든지 하는 자신이 던지는 핵심적인 화두가 그 끝까지 어떤 힘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라도 실현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전망, 그러니까 이를테면 문재인 캠프 안에서 그런 식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처럼 보이세요? 이재명 시장이 그런 말씀을 했다면 지극히 옳은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잘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은 이재명 시장의 희망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무상급식은 원래 정의당의 아젠다였어요. 그리고 그걸 실현은 민주당이 했어요. 그렇다고 정의당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만에 고유한 브랜드가 있는 정책을 설령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돼서 실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재명 거다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지자들을 그냥 모아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은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지지자를 모아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흐트러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 정책을 받아라라는 것으로 압박의 수단으로 어떤 충성도 높은 그런 지지자들이 모여있을 수는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문재인 지지율로 흡수돼 버리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주장했던 그런 정책들이 다 힘을 못 받게 될까 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렇게 해야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고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됐다. 그러면 문재인을 찍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이재명 시장이 옳은 말이고요. 잘한 얘기고, 그야말로 그것은 이재명의 선한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 구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탄핵이 기각되거나 또는 인용되거나 거기에도 어떤 출력 있는 지지율 변화는 없을까요? 상상하기 싫지만 탄핵이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은 다시 뜹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거는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재에 승복할 거냐. 그랬을 때 이재명 시장만 어디다 대고 그런 얘기를 해. 예를 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탄핵해야 된다. 이것을 대선 주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했고, 정치인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했고, 실제로. 네. 그런데 탄핵이 되니까, 그거 봐, 이재명은 미리 얘기했잖아, 용기 있게. 이렇게 해서 팡 뜬 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거 봐, 이재명이 예의주시 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재명이 떠요. 그 다음에는 굉장히 무서운 주자가 되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 이 시대 참무당, 이런 질문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안희정이 막 돌풍 비슷하게 일으키고 있고, 뭐, 보수 쪽에서는 정말 띄워요. 저번에 분석해보니까 갤럽 같은 데서는 질문이 달라요. 찍겠냐도 아니야. 이 중에 누가 더 좋아 보입니까? 이런 정도예요. 아하. 일부러 띄우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첫 번째 질문.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만약에 간다면 누가 될 것이냐. 이걸 한번 예언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쌍괄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선 투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문재인 대표가 1차적으로 제 느낌으로는 한 55% 정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근데 나중에 지켜보시면 압니다. 과연 55%가 나오는지. 근데 이것은 제가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빅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7, 8주 동안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안희정의 지지율의 상승과 관계없이 문재인은 꺾이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 상승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라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고 문재인을 반대하는 세력이 붙어서 간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야말로 역선택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의 반 정도는 거품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요한 지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두 달 동안 쭉 보면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의 지지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60% 이하로 별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하. 혼자. 그리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가 전체 여론조사에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문재인 대표 걸 뺏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못 뺏어갑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의 60%는 돌풍 독주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서 돌풍 독주를 하고 있다는 기사는 안 씁니다. 이걸 쓰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문재인 과반으로 결선 투표 없을 것 같다. 이런 걸 보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희정 띄우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건 기사를 죽입니다.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리얼미터에서 나온 건데요. 굉장히 의미 있고 놀라운 여론조사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겠느냐? 참여하겠습니다. 이게 100%로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는 60%밖에 안 됩니다. 아,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40%나 되는 거예요? 33%.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나게 다른 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하겠다. 이런 의향을 표명한 겁니다. 직접 행동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저도 옆에서 이제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권리당하니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신청하라고 보고 기다려봤어요. 근데 1811 1000번. 이번 이제 1811 1004번까지 생겼습니다. 전화를 거니까요. 빠르면 5분 걸립니다. 신청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고요. 주민번호 입력하세요. 나오고요. 주민번호 입력하면 주소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구주소냐 현주소냐 이걸 구분해서 또 아무거나 써야 돼요. 이 절차가요. 어르신들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저는 뭐 보수층이라고 이름을 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이 보수층들은 소극적 지지층이거든요. 그렇죠. 의향만 갖고 있거든요. 직접 행동파가 아니거든요. 행동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민번호를 넣어 찝찝해요. 그래서 의향은 표현하지만 직접 행동하기는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저는 10% 미만일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등록하는 것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안희정의 전체 여론조사는 뭐냐면요. 전체 국민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문재인을 싫어하는 사람이 제일 많지 않겠습니까? 안희정을 싫어하는 사람보다 문재인을 싫어하는 훨씬 많은 사람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1위죠. 그래도. 자, 그런데 4,100만 명이 대한민국 지금 유권자입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요. 10만 콜이 들어와요. 하루에. 그리고 실제로 신청에 성공하는 것은 5만 5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2012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습니다. 45%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신청을 못해요. 그러면 핵심 지지층이 등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200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그럼 투표율이 50에서 60%입니다. 250만이 됐다고 치면 50에서 60% 하면 100만 명이 투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4,100만 유권자 중에서 2% 국민이 투표하는 겁니다. 네. 그 2% 국민은 전체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하고 완전히 양상이 다른 거죠. 아주 충성도 높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문재인 대표가 결선 투표 없이 1차전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심리적 요인을 제가 지금까지 이제 빅데이터 분석이고 또 하나의 심리적 요인은 뭐냐면 문재인 대표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있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높아가서 위협한다. 큰일 났네? 그러면 안희정 지사의 절반쯤은 범친노 표입니다. 이 표가 빠져나와서 문재인 쪽 붙습니다. 이러다가 정권 교체하는데 지장이 있겠네. 안희정 지사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지지층은 빠져서 문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는 문 대표 지지율이 막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 2차전까지 갈 필요가 뭐 있어. 1차전에 끝내자. 또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문재인 대표한테는 경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심리적 요인으로. 그렇다면은 안희정 지사가
지금이라도 빨리 회군을 좀 해가지고 차차기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가야지. 이러다가 계속 미운털 박히면은 죽도밥도 아닌 상태로 그냥 잠깐의 돌풍하고 사그라들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총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선거에 나가면 선거 뽕을 맞는다. 해롱해롱한다. 지금 안희정 지사는 그런 상태인 것 같다. 근데 내가 지금 뽕 맞았다 하고 빨리 정신을 차리는 것은 안희정 개인의 능력이다. 그 시험대에 올랐다. 이제 김어준 총수는 현재 상태를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저도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이게 자기 객관하거든요. 이게 이제 좀 너무 멀리 간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M 후보께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차차기는 누가 더 유리할 것인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시장이 뜰 수도 있고, 근데 이 포지션으로 그냥 치고 올라가다가 사그라들었던 안희정은 뭔가 사쿠라 이미지만 남고 사실은 그 대선 전선에서 패퇴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먼저 빠진 박원순 시장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온갖 그런 생각들 한번 해봤었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지금 아니, 미리 복잡한 아니, 생각을 하세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머리랑 내다봐야 돼. 그래서 앞으로 25대 대선은 누가 먹을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야. 근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대선이 이제 가정입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이삭은 누가 줄 것인가? 저는 안희정 지사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이삭은 이재명 시장이 많이 수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중 회의에 가잖아요. 그럼 너는 우리 같은 문중이야. 근데 안희정 지사는 저쪽 문중에 갔다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쪽 가서 놀아 계속 대연정 얘기하고 박근혜 이명박 선한 의지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쪽 가서 놀아. 이게 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던 적자가 그렇죠. 아니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대선 이후에는 이제 서자가 될 가능성도 높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져도 이겨도 내 동지들과 어깨 걸고 어깨에 스크럼을 풀지 않겠다.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우면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힘이 돼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어요.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더 힘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우산을 옆에 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거든요. 제가 세월호 유가족들 있잖아요. 내가 뭐 해드릴 게 없어. 우산을 씌워드릴 수도 없어. 나는 같은 비를 맞는 심정으로 24일간 단식을 했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하고 같이 비를 맞겠습니다. 그걸 덜 고마워해요. 가서 뭐 위로하고 악수하고 뭐 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뭐 이것보다는 그거는 우산을 씌워주는 거거든요. 잠시 햇빛 가리개로. 비가 오는데 비 가리개로. 근데 언제든지 비가 올 수 있잖아요. 진정한 동지는 내일 또 비가 올 수 있어요. 오늘 우산 씌워주는 사람 내일 우산 갖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같이 비를 맞아주면 내일 비가 와도 같이 맞아주겠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요. 새날만이 정청래 인터뷰 이렇게 할 수 있군요. 종편에서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판도라가 지금 시청률 얼마나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종편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캐릭터는 일찍이 없었거든요. 정치인들 여야를 통틀어가지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재미를 잊고 상품 가치로는 최고인데 일단 자기 이야기를 할 경우가 좀 드물어요. 또 오늘 그런 얘기가 좀 되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한 가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이제 역선택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고 이제 문재인 대표나 이재명, 안희정 지사가 2012년 경선 룰에 준하해서 승복하겠다 해서 지금 룰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뀐 게 있어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건데 원래 2012년 룰은 전화를 딱 콜센터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였어요. 아닌 딴 당을 지지한다 그러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가 넘어가요. 1단계에서 2단계로. 그러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 하지 않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야 또 2단계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과정을 없애버렸어요. 담벼락 하나를 치운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전 국민 경선 해야 되고 흥행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측만 한다면 문재인 대표가 너무 유리해서 해보나 만한 게임 아니냐. 그래서 상대 후보에게 기회 요소를 좀 넓히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정당이나 박사모나 일베에서 들어올 수 있는 담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선택 우리가 더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저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왜요? 몰라요. 완전 국민 경선제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아니, 그런 이제 당원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안 했거든요. 아니, 역선택은 근본적으로 못 막는다.
왜냐하면 그런 장치가 있었으면 걸러지잖아요, 한번. 자기도 모르게 나 새누리당 지지해요. 그다음 2단계 못 넘어가. 근데 이걸 없애버렸어요. 201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리 사상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박사모인지 일벤지 국민의당 당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어, 콜센터에서는. 그러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참석해서 그 비율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 이건 이제 이게 계몽이야. 그러니까 정청래는 왜 디테일한 걸 미리 조치를 못하고 우리한테 힘들어 죽겠는데 더 많이 하게끔만 하냐.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저한테 또 뭐라 하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자도 아니고 뭐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제일 친하니까 친숙하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화풀이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 담벼락을 치운 게 역선택을 좀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 거름 장치를 없애버려서 좀 더 이 역선택에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어쩌겠어요. 더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막 나주고 역선택 어쩔 거냐고 이야기가 돼줘야 그 위기감 때문에 또 모여드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개인 자체가 갖는 스피커의 크기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다음에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추미애, 우상호 정도를 빼고 나면 저는 갑이라고 보거든요. 온라인상에서는 추미애, 우상호를 앞서는 대선 후보들 3명을 빼고 나면 사실 정청래 의원이 가장 뉴스 메이커예요. 저기 있잖아요. 좀 서운하네요. 왜요? 2012년도에요. SNS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이제 제가 이제 대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할 거예요. 페이스북, 트위터, 페북 라이브 방송. 2012년도에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오프라인에서도 열심히 됐지만. 그때 SNS 클라우드 지수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요. 그때 2위였어요. 전체 대한민국. 1위 누구였어요? 박근혜. 헐. 문재인 대표가 진 이유가 있었구나. 2위가 정청래고 3위가 문재인이었어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정청래 때문이구만. 근데 왜냐면 이제 문재인 대표는 트위터 이런 거 자주 못 하잖아요. 자주 했으면 나를 넘었겠죠. 근데 저는 굉장히 자주 했고 박근혜 후보는요. 의외로 박근혜가 직접 하진 않았겠죠. 보좌진들이 했겠죠.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뭐가 서운하신 건데요? 그래서 누구 빼고 갑이라고 한 얘기는 포함시켜서 갑이라고 했어요. 아니, 공식적인 직책이 그게 아까 하셨잖아요. 대선 주자 3명에. 당대표, 원내대표. 빼고 나면 사실상 1위다. 거의 1위잖아. 아니, 사실은 제가 지금 출마선을 안 해서 그렇지. 출마를 했으면 문 대표하고 저하고 경쟁이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전 의원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이래서 정말 조선일보를 보내야 되는 방송계의 보석 같은 분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축구 해설을 좋아하는데 네. 차범근 씨 해설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이 옛날에 잘 차본 사람이잖아. 세계에서 최고 클래스를 경험해보고 해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 현장을 아는 사람, 경험해본 사람이 이런 상황을 읽고 설명해 주는 거는 정말 특별하고 다르구나. 오늘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편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말로만 갑질해왔고 어디 정치 일선에 한번 가보지도 못한 애들이 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방송에 비해서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명쾌하고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실제로 정편을 보면요. 우리들보다 방송 못해요. 거기 나오는 패널들. 그건 맞아요. 뻔해. 사실이에요.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분석은 사실상 저는 후보예요. 없어. 찾아봐. 아까 이런 분석. 놀랍습니다. 대단하시죠. 응. 삼성, 이재용. 정말 이 사람이 구속이 됐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쁨이고 이 정말 촛불 전국의 최고의 의의다. 그리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청래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이재용의 구속은 한국 현대사 100년 동안 세계적 사건이다.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일개 뇌물 공여범의 구속이 아니군요. 네, 이 그거하고 영웅은. 다릅니다. 네.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어쩌다 우연히 일어난 그런 뇌물 사건도 아니고, 사실 삼성이 어떻게 지금까지 3대의 세습을 거치면서 발전해 나왔는가, 재벌의 형성사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정경 유착으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인 어떤, 수순이고, 이 자체가 해체되지 않으면 개혁이 불가능한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맞는 관점이고요.
우선 객관적인 팩트는 79년 만에 첫 번째 삼성으로서는 참극입니다. 근데 국민으로서는 경사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희 이병철 창업주 할아버지 회장은요. 사카린 밀수 사건을 정권과 공모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을 면했습니다. 2번 구속될 뻔했는데 이건희 회장, 아버지 회장도 2번 구속을 당할 뻔했는데 구속을 면했습니다. 다 불구속을 했고요. 그리고 원포인트 사면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재용은 구속이 됐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정치 권력을 국민들이 바꿔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승만 하야를 이끌어냈고요. 자, 그리고 6월 항쟁을 이끌어냈고요.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을 시켜봤고요. 정권을 2번 바꿔봤고요.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시키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정치 권력은 국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하고 감옥도 보냈습니다. 근데 한국 현대사 70년 동안 경제 권력을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 권력을 바꿨다는 것은 민주화의 과정이거든요. 자, 요즘요, 국회의원을 딱 보면 갑자기 쫄아가지고 부동자세로 90도로 인사하는 사람 없죠. 자, 30, 4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익산역에 간다. 그럼 익산 경찰서장이 영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하고 안내합니다. 그랬어요. 국회의원이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었어요. 근데 그 권력을 점점 낮추는 것이 정치 민주화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는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국회의원이 어디 간다고 해서 쫄거나 90도로 인사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권자 의시되고 박지원 씨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6만 통 문자 폭탄을 보내요. 옛날엔 그거 보내면 다 감옥 가는 줄 알고 못 보냈을 거예요. 지금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정치 민주화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치 민주화는 다른 말로 공장박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공장 밖은 민주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 안은 똑같은 사람인데 공장 밖에서는 민주주의를 주장하는데 공장 안으로 들어가면 민주주의 주장을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노동조합 운동이 있긴 하지만 노동조합이 활성화돼야 되지만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과장 부장이 얘기하더라도 불합리한 지시를 하더라도 꾹 참고 합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집에 있는 부인과 집에 있는 아들딸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직장에서 반민주적 행태에 저항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먼 훗날에 벌어질 일이지만 삼성그룹의 주주들이 삼성그룹의 총수를 직접 민주주의로 뽑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세습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거는 경제민주화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경제 권력을 드디어 국민의 이름으로 촛불 이름으로 구속시켰다. 그것이 79년 삼성 창업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떠한 후속 효과가 있냐면요. 삼성 임원들은 이제 안 통하네. 삼성이 그동안 수많은 불법과 탈법과 뇌물공여를 하면서도 이것을 요리조리 피해왔던 힘의 원천은 뭐냐면 돈의 힘이었습니다. 돈으로 다 매긴 거지. 그렇습니다. 정계, 관계, 언론계 다 떡값 이런 거였어요. 그걸 보고 그들은 보험 든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보험을 들어도 소용없게 돼버렸어요. 아니 총수가 구속됐는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위 그룹까지는 다 구속된 경험이 있습니다. 정몽구 2번 구속됐죠. 최태원 걸핏하면 구속되죠. 김승현 걸핏하면 구속되죠. 삼성만이 불패신화 금단의 땅이었어요. 이게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삼성은요 연 매출 300조입니다.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400조예요. 전체 대한민국 제조업의 11.3%를 삼성기업 하나가 담당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경제 권력이고 경제 대통령입니다. 이것을 국민의힘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가 시작됐다라는 거고 불법적인 보험을 이제 드는 것이 소용없겠고 투명 경영해야 되겠다. 그리고 순환출자 이거 있잖아. 안 통하는구나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 구속을 해서 저는 죗값을 크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최대 후원 기업이 엔론이라는 데에 있어요. 그렇죠. 엔론사. 근데 분식회계를 했어요. 엔론사 CEO가 총수가 아들 부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고마움은 있었겠지만 이거는 경제 정의 차원에서 안 된다. 24년 징역을 때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 이재용 이 부회장도 저는 죄 지은 만큼 저는 징역을 살려야 된다. 그래야 투명 경영을 하고 순환 출자와 이 순환 출자라는 게 선단 경영이거든요. 배 하나가 불타면 다 타요. 다 묶여있기 때문에 폭삭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가 삼성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네. 삼성전자 주식이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재용은 실제로 법원에서 얼마쯤 받고 얼마쯤 살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재화 변호사의 주장에 의하면 20년 정도 받아야 정상이랍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은 살겠네. 아니 근데 20년 정도 사면, 20년 정도 받아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진짜 개혁이 된 거고 아직도 완벽한 개혁이 아니라고 하면 한 4분의 1만 깎아도 한 2년 이상은 살아야 자, 되는 그런데 거예요. 삼성 이번에 이건희 부회장의 범죄 혐의는 지금까지 범죄 혐의는 또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뇌물 공여는요. 뇌물을 왜 하죠? 그것보다 받는 이익이 더 크니까 하잖아요. 참여연대의 주장에 따르면 400억 내고 3조의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3조의 이익 중에서 그러면 누군가 피해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건 대담하게 2,500만 국민 연금을 손댄 거예요. 그리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근데 일반 사인끼리의 뇌물 공여는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어요. 그래서 내가 200억 가치를 했어. 그럼 사인이 100억을 손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박근혜 최순실은 자기가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 국민 혈세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최순실도 범죄 죄질이 안 좋은 거고 그러네요. 삼성도 이전에 다른 재벌 총수들이 저질렀던 범죄와는 차원을 달리한 반국민 범죄라는 거예요. 이런 범죄, 다른 것과 차원을 달리한 이런 범죄에 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예요. 근데 재판부에서 나중에 재판할 때 한 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요런 식이라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실형을 꽤 살 거다. 네. 뭐 한 4, 5년. 저는 더 받을 것 같아요. 사면 되지는 않을까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해야지. 사면이 될지언정 어쨌든 쟤는 굉장히 무거운 거고요. 이재용 부의장의 구체적인 적용된 혐의가 이런 거예요. 안종범 수첩에 의해서 직접 청탁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SDI 주식을 1,000만 주에서 500만 주 파는 걸로 깎아줬다. 이제 이게 뭐냐면 좀 복잡한 건데 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을 했잖아요. 제일모직 대주주는 이재용입니다. 삼성물산은 좀 무주공산 비슷해요. 그래서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의 대주주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제일모직이에요. 쭉 연결돼 있어요. 지배권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순환출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니까 그러면 삼성물산의 대주주인인 SDI는 주식을 팔아라. 대주주 형성하지 말아라. 근데 1,000만 주를 팔려고 했더니 그럼 사야 될 거 아니야. 이재용 측에서. 살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당장. 그래서 500만 주밖에 살 거 없는데 그걸 봐준 겁니다. 금융거래에서. 그걸 감시해야 될 때에서.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과 국민 세금이 결탁해가지고 이게 지금 범죄가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범죄보다는 죄질이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는 엄벌에 쳐야 되고 그래서 경제 권력도 총수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의 이익이 반영되는 그런 마치 이건 뭐냐면 국민 주권이 행사를 해야 되는 것처럼 주주들도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투명 경영의 길을 이번 기회에 열어야 된다.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사건이 세계적 사건이고 최초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왜 정청래인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역시 정청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리는 오늘 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차차기 대선 출마한다. 잡용이 아니고 잠용입니다. 용건 꼬고 계시는. 저는 뭐 그런 거 좀 모르겠고요. 잡용이나 잠용이나 보다는 잠롱이 되고 싶습니다. 잠롱이 뭐예요? 태국의 방콕 시장. 잠농. 청백리. 잠롱. 참 훌륭한 분이었고요. 그분이 이제 뭐 경찰인가 군인가 했을 때 연금 우리나라 돈을 한 20만 원 받고 그걸로 자기 생활을 하고 시장 월급은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다 이렇게 예.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또 청정래잖아요. 청정래. 경로당 가면 청정래네 청정래. 그래서 잠용이나 잡용이나 관심 없고요. 잠롱처럼 예. 앞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느낀 건데 뭐 하나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잘한 사람만 시킨다.
못하는 사람 아예 안 시켜. 그게 정청래 의원 같고 방송 PD로서 보면요. 우리나라 정치인 아니 세계에서 아마 트럼프 다음 가는 방송 상품으로서는 최고다라고 저는 봐요. 왜 하필 트럼프랑 아니 그러니까 PD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메시지 동의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이 나오면 시청률이 나오니까. 저기 저는- 정치하지 말고 제가 로드 매니저 할 테니까 방송인으로 좀 가시는 건 어떠실까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저는 탬버린을 좋아합니다. 자, 좋은 시간이었고요. 정청래 의원님 또 대선 국면에서 한 번 더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